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22년은요, 크립토 업계에 있어서 신뢰 상실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이 거래소의 파산,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대형 종목의 상장 폐지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우리나라 진출설이 있는데, 네. 이 만약에 바이낸스가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를 인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어쨌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실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상실의 시대였는데, 여기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 조정이 되고 쪼개졌던 것이 다 합쳐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그 바이낸스가 한국에 진출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줄어든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을 달구고 있는 바이낸스 관련된 이슈, 오늘 인포맥스 D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디지털 에셋의 박상혁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주부터 이제 시장을 달군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리나라의 원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를 이제 인수한다는 뉴스가 단독 기사로 나왔었는데, 사실 앞서서 한 번에 이제 한국 진출을 도모했던 바이낸스가 다시금 관심을 갖는 게 예상 밖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가 굉장히 하락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낸스라는 곳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정도는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어떤 곳일까? 먼저 CEO인 자오 창펑, 그분부터 누군지 확인해 보죠. 아, 네. 그 자오 창펑, 이제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가상자산 업계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된 분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바이낸스의 CEO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네. 네, 이제 그럼 이제 자오 창펑이 누구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계라고 이제 표현 드리는 이유는, 태어난 것은 이제 중국에서 1977년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이제 여러 복수의 외신이나 뭐 자오 창펑의 인터뷰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중국에서 자라났으나 이제 자오 창펑의 아버지 되신 분이 반체제 인사로 몰리게 돼서 캐나다로 가족이 전부 이주하게 됐다. 그때부터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살았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캐나다에서 중간에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첫 직장을 블룸버그에서 선물 트레이드 거래를 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 개발자이자 이 금융업계의 어떤 전반적인 일들을, 실무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첫 직장을 시작한 그런 인물이고요. 네, 이제 블룸버그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직장으로 넘어간 것은 이제 퓨전 시스템이라는 주식 중개 그 인프라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업체였는데요. 여기 공동 창립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퓨전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재직을 한 걸로 나오는데, 퓨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동 창립을 하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길게 이 회사를 다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제 퓨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중개를 하는 거래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는 고객들로 지금 확인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금융 기관들이죠.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어떤 여러 국가의 은행 같은 뭐 도이치방크나 이런 곳까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들로 삼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글로벌 IB들이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14년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좌우창펑의 어떤 커리어상에서 이막이 좀 열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커리어들을 보면 전부 블록체인 쪽이거든요. 네. 이제 이 시기가 2013년인데 이 블록체인닷컴이라는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개발 헤드로 이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했냐라고 보면은 당시 블록체인닷컴을 보면은 지금은 블록체인닷컴을 소개할 때 거래소를 하는 곳이다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당시에는 지갑 서비스가 굉장히 메인인 그런 업체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지갑 서비스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일들을 맡았다고 하고요. 개발 헤드로서 맡았다고 하고요. 여기 한 1년 정도 재직을 합니다. 이제 2014년에 그래서 블록체인닷컴 이후로 넘어간 직장은 이제 OK코인이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네. 예, 중국계의 거래소입니다. 여기는 OK코인은 여기서 CTO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길게 활동은 안 하고요. 1년 남짓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삐지에 테크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그런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여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데 이 제공하는 업체들이 전부 가상자산 쪽, 대부분 가상자산 업계의 회사들한테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1977년생이면은 저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긴 하는데 네. 아직도 안 나왔네요. 바이낸스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거쳐왔다는 걸 소개해주고 계신데 네.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네, 딱 타이밍 좋게 잘 네. 말씀해 주신 아 것 이게 같아요. 지금 나요 정말로? 네, 네. 바로 다음이 그렇군요. 네, 바이낸스. 벌써 몇 개야 정말 많은데. 네, 정말 많은 직장을 거쳐간 거를 하게.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같은 일을 하는 거는 없었네요. 그죠? 다른 네. 일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맞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바이낸스라는 회사를 창립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걸로 하나하나씩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개발 쪽 일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그 중에서도 금융 쪽으로 계속 커리어를 가져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 치면은 공격수 됐다가 수비수 됐다가 미드필더 됐다가 다 해본.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도 되게 다양한 개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섭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경력을 바탕으로 바이낸스를 2017년 7월에 창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바이낸스가 시작부터 이제 거래소로 시작을 했습니까? 바이낸스 시작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로 명확히 오픈이 된 곳이고요.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7월에 론칭을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5달 만에 2018년 1월이죠. 5달 만에 가상자산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5달 만에 네. 거래량 1위가 됐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당시 상황을 예. 보면은 근데 좀 가능한 맥락도 있었다고 파악이 되는 게 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 후반기에 엄청난 가상자산 열풍이 잠깐 불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래소의 패권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비트렉스나 폴로닉스나 이런 곳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였는데 예. 이 2017년 후반기가 되면서 가상자산 열풍이 불면서 이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이나 그 트렌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마침 바이낸스가 2017년 7월에 창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객의 니즈를 좀 크게 맞추면서 이목을 끌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기존의 금융업계를 경험한 사람이고 개발자 베이스다 보니까 빠르게 그 금융 트렌드라든지 특히 블록체인 트렌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17년이면은 이제 호황기를 이제 막바지를 앞둔 그런 시점이었는데 사람들이 바이낸스를 찾게 만들었던 주요한 요인, 5달 만에 1등이 된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파악을 했다. 네,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 2017년, 2018년 이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낸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패권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고객의 트렌드를 특히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바뀔 때마다 그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캐치를 했다. 그게 아무래도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거래의 트렌드 자체를 빨리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 셀프 경쟁력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수수료가 좀 낮다거나 거래를 할 때 뭐 체결이 빨리 된다거나 뭐 이런 뭐 플랫폼적인 요소도 좀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요인들도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근데 2017년, 2018년 이런 이제 론칭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이 수수료 면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격차를 보여주진 않았고요. 다만 조건부로 수수료를 크게 낮춰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은 이제 BNB라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자체 토큰이 있습니다. 이 BNB를 소유한 이 고객들한테는 거래 수수료를 10%에서 최대 한 25%까지 낮춰주겠다라는 이제 조건을 걸게 됩니다. BNB를 갖고 있으면? 네, 갖고 있으면.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이제 2018년 이후이고요. 2018년. 네. 상당히 그 자체 토큰이 빨리 나왔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있으면은 거래할 때 수수료를 깎아주고 또 그걸 통해서 고객들은 좀 더 싸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BNB의 수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이 BNB 그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어떤 거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런 일석이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혜택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서 이게 좀 아무래도 좀 강점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트렌드 얘기도 했었는데 당시 2018년 초반, 2017년 후반대에 거래소의 자체 토큰을 발행해서 이걸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연도별로 제가 좀 기억하는 메인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017년에는 ICO 열풍이 굉장히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제도권 시장에 비해서 이 진입 장벽 없이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 여러 이제 공개된 투자자들한테 그 토큰을 사전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목을 끌면서 ICO 열풍이 불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열풍이 끝나고 하락장이 불어닥치면서 이 ICO가 너무 무분별하게 발행이 되는 거 아니냐, ICO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사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각국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너무 진입 장벽이 없는 ICO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2018년에 업계 생태계에서 이제 화두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를 굉장히 잘 포착을 해서 야, 그렇다면은 ICO는 뭔가 책임 주체가 없지 않냐. 그렇죠. 예, 우리는 이 거래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종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이 거래소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해서 그 개념이 이제 ICO가 아닌 IEO거든요. 네, 거래소에서 토큰이 발행되는 그걸 이제 IE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바이낸스가 초기에 굉장히 잘 트렌드를 형성해서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 IEO의 수요가 바이낸스로 엄청나게 몰리게 되거든요. 2018년에. 그래서 그 2018년 초에 잡았던 주도권을 2018년 후반기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굉장히 큰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좋아질 때 잘하던 것이 이렇게 꺾일 때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정말 파도 타는 것처럼 정말 잘 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IEO라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뭐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했던 것은 정말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발판이 됐겠죠. 네, 그리고 그 자오창펑의 2018년 초 인터뷰들을 쭉 보면요,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소 1위로 올라서는데 그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오창펑이 또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우리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토큰이 많이 상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 기준으로 이 바이낸스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토큰이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고요. 거래상으로 따지면은 2,000종이 넘는 거래상 가상자산 거래상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 그리고 또 둘째로는 이 자오창펑이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객 중심, 그러니까 고객 뭐 투자자 보호 그런 거에 또 중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여기에 사례를 하나 들 수 있는 거는 SAFU, SAFU라는 그 이제 SAFU. 네, Secure Asset Fund for User라는 그 이제 약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거래소나 뭐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서비스가 뭐 일시적으로 뭐 중단된다든지, 로그인이 안 되다든지, 예기치 못한 기술적 현상으로 뭐 서비스가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금이 탈취당했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사프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고객들한테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 펀드를 사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프는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10%를 사프에 넣겠다. 네, 해서 쌓인 그 펀드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 펀드가 투자자들한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좀 제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예금자 보호 장치.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거래량 중에 지금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케인 리서치라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을 집계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을 집계를 했는데 전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중에서 92%가 바이낸스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92%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현물이 거래가 된다. 현물입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럼 8%만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국가들에 있는 거래소들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 기준으로. 네, 2022년 4분기 기준입니다. 4분기 기준. 그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제가 또 확인을 한 거는 2022년 1분기 자료가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5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요, 비중이. 네, 아무래도 뭐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그 가상자산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몇몇 거래소가 굉장히 시장 파이를 점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몇몇 파이 중에 하나가 사실 FTX 거래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11월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FTX가 주저앉게 됐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이낸스 거래소로 아무래도 고객들이 굉장히 쏠리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보통 마켓 셰어를 얘기할 때 뭐 30%, 40%만 돼도 높다. 굉장히 과점적 지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가 92% 그러면 이거는 과점이 아니고 이제 독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군요.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라고 하면 이제는 코인베이스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조차도 비트코인에서는 8%가 채 안 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바이낸스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전 세계 기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중국 국내에서 하는 거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이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근데 이제 중국계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2,000개 이상의 코인이 등록돼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국적적으로나 무슨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로 굉장히 좀 이슈들이 예전부터 예. 지금 최근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는데요. 본사 소재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거는 일단은 없고요. 아직도 없어요. 네. 다만 이 규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명확한 그리고 감독 기준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그런 몇몇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글로벌로 하지 않고요. 바이낸스 US라는 회사를 따로 둬서 네. 그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미국 맞춤형 규제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 거래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이낸스의 그 거래소 서버를 둔 곳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게 안 밝혀질 수가 있나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유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은 게 누가 찾아낼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유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사 소재지 같은 게 서류상으로 확인된 것도 타임라인으로 길게 쭉 보면은 그 서류상으로 발견된 본사 소재지가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바하마 쪽에서 좀 확인되는 것 같다. 본사 예. 소재지가 이런 복수의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케이맨 제도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또 정작 케이맨 제도 금융당국 쪽에서는 2021년에 케이맨 제도 그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바이낸스 본사 소재지를 서류상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케이맨 제도다라는 복수의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케이맨 제도 금융당국이 입장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이 뭐 여러 매체에서 바이낸스 본사 소재지가 케이맨 제도고 거기서 지금 거래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된 게 전혀 없다. 우리는 라이센스 발급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허가를 한다. 근데 바이낸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정확한 본사 소재지가 아니냐, 네, 본사 소재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사의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일단 이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바이낸스 쪽에서 공식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매우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 입장이 아무것도 그렇죠.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네, 그리고 한 2, 3년 전쯤 뭐 가상자산 하락장 시기에 좀 아무래도 그때는 상대적으로 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본사 소재지에 대한 이슈도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자오창펑이나 이런 바이낸스 업계 관계자들 몇 명이 그 인터뷰를 하거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우리는 애초부터 본사가 없다. 네. 우리는 이 가상자산 생태계 자체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곳인데 본사를 그렇게 둬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본사 소재지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쳐보면 소재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에 사무실을 근거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신뢰에 도움이 될 텐데 또 이제 FTX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소재지라고 알려진 곳들이 전부 조세 회피처잖아요. 네. 예, 대표적인 그런 곳들인데 상당히 그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이제 12월 말부터 지난해 12월 말부터 바이낸스를 둘러싼 문제들이 계속해서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금이 중지됐던 USDC 이제 출금 돈을 빼는 게 이제 불가능했던 시기도 순간적으로 있었는데 FTX 직후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그 일단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터진 USDC 인출 중단이 터진 시기는 2022년 12월이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FTX 사태가 11월에 터지고 한창 그 진행되고 있을 때죠. FTX의 사태의 여파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2022년 12월 이때 이슈가 됐던 게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FTX 거래소가 뭘 잘못했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죠. 우리들이 몰랐던 굉장히 심각한 이슈들이 있었던 건데 그중에 뭐 몇 가지를 꼽자면 FTX 거래소에 있는 고객 자금을 유용을 해서 함부로 썼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통상 뭐 선물 거래를 하면은 뭐 포지션 청산 같은 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의 자회사죠.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청산을 면제해줬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객 자금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냐라고 했을 때 매칭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 FTX의 전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죠. 전 CEO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FTX CEO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도 지금 자금이 매칭이 되지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거래소에서 발표한 자금 액수하고 고객 자금하고 실제 고객 자금하고 1대1로 실제로 매칭이 되느냐 이게 2022년 12월에 뜨거운 이슈. 그러니까 장부와 이게 실제 금고의 액수가 맞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열풍이 불었던 게 이 중앙화 거래소들 전부 준비금 증명해라. 1대1로 매칭이 되는지 증명을 해라라는 게 요구가 빗발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우리 지금 실제로 이만큼 고객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자금을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여러 거래소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바이낸스도 포함이 됐었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거래소에서도 준비금이 맞지가 않는다. 맞다고 하더라도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잠시나마 그때 그 기간 동안에만 그 준비금을 맞추려고 빌려왔다. 다른 거래소에서 급하게 자금을 수여해 왔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하면서 야 이거 중앙화 거래소 자체를 믿을 수 있겠냐?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업계 일각에서 불었던 열풍은 개인 지갑밖에 믿을 게 없다. 네, 그런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중앙화 거래소에서 인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근데 하필 왜 USDC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가상자산 FTX 사태로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이 큰 폭으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미 2022년 상반기부터 뭐 3분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미 가상자산 하락장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FTX 사태로 이 하락장이 가속화가 되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1대1 가격이 통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매칭이 되거든요. 근데 1달러가 깨지면은 이거는 뭐 이제 쓸 수가 없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코인이 되는 셈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USDT, 테더, USDC 이런 것들도 야 이거 디페깅의 전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2022년 1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 시점에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됐고요. 갑자기 증가했죠. 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USDC가 인출 사태가 심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으로 USDC를 일시적으로 인출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FUD라고 부르는 것들, 이제 Fear, Uncertainty, Doubt, 공포, 불확실성, 그다음에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바이낸스에 대한 문제를 가장 키웠던 게 사실 이 준비금 증명, 그러니까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뭔가를 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발까지 뺀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시죠. 네, 그래서 준비금 증명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를 예로 들면은 뭐 이거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별로 대처가 다르긴 한데요. 어떤 중앙화 거래소는 온체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 지금 준비금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 경우가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회계 법인을 같이 껴가지고 준비금 증명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불거졌던 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지금 준비금 증명 바이낸스가 준비금 증명한 거를 우리가 취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실제 개수가 1:1 매칭이 되지 않는다. 좀 모자란다. 네, 보유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3%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됐다. 근데 바이낸스는 분명 1:1로 매칭이 된다고 했다. 네, 라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2022년 12월이라서 이때 바이낸스에서 좀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인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했던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그 회계 법인이 이제 감사를 했더니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일단 12월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체인을 확인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바이낸스를 좀 뒤져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좀 진정이 된 그런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런 바이낸스가 이제 1월이 되자마자 한국에 오겠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 인수 썰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썰입니까? 실제에 가깝습니까? 네,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 아직까지는 썰에 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는. 네, 일단은 고팍스에서 2022년 12월에 현재 굉장히 큰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하고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와 관련한 뭐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사 과정 중에 포함되는 물량에는 이 고팍스의 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죠. 이 고파이의 상환 물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수 대상 업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특정하지 않았죠. 공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확정됐다라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취재 여러 이제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뭐 가상자산 매체나 뭐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이 관계자들의 뭐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 바이낸스하고 어떤 협상이 인수와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건 맞으나 아직 이게 인수가 확정이라고 봐야 되냐라는 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지금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정도로 아직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2018년 7월쯤에 이제 한국의 행사 때문에 왔던 이제 이 CG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한국에 좀 진출하고 싶다는 립 서비스에 가까운 의지를 피력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한번 왔었어요. 바이낸스가 그때 실패했던 원인은 뭘까요? 말씀하신 사례가 바로 이제 바이낸스 KR인데요. 2019년에 설립을 하고 여러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진행을 했다가 2020년에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이낸스 KR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한국 규제 서비스하고 현재 우리의 바이낸스 KR의 어떤 제반 준비 사항들을 대조를 해서 봤을 때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워딩의 입장을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철수가 이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가 작년에 들어서 뭐 한 번 이야기가 된 게 이 부산에서 뭐 디지털 자산 뭐 거래소를 만든다. 뭐 설립 추진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하나로 바이낸스가 낀다라는 이야기가 2022년 뭐 한 초중순에 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3분기에 실제로 바이낸스하고 이 부산시하고 이 업무 협약을 맺기는 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뭐 업무 협약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뭐 강제성이 없으니까. 네, 강제성도 없고 미래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실체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설이 터지게 된 거죠. 사실 그 앞서서 왔었다고 하는 바이낸스 한국지사 KR이 나가게 된 이유가 특근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맞는 규제를 맞추지 못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특근법이 시행이 되는 와중에 고팍스를 인수해서 진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그때 바이낸스 KR이 철수했던 시기는 사실은 특근법 얘기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기는 전이고요. 지금 아예 시행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뭐 고팍스를 실제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한 국내 특근법 규정에 맞춰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고팍스는 이제 원화 계좌, 원화 인출이 가능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보안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명 계좌 그런 것들을 모두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은 업체를 바이낸스가 인수하면 우회적으로 상장하듯이 진입한다 이런 보관인가요? 라이센스를 이제 회사를 사는 것을 통해서 얻겠다 이런 보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뭐 그렇게 지금 업계 일각에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사실은 그런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근법 규정이 어떠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바이낸스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오더북들을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게 되면 같이 쓸 수 있냐? 오더북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특근법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우리 한국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과 FIU죠. 여기서 이제 2021년에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이 규정에 따르면은 이 오더북이 공유가 되려면은 바이낸스든 뭐 어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든 특정 국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확실하게 받은 거래소여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오더북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양 거래소 간에 고객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내붙였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 2021년에 저희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엔 디지털 에셋이 아니지만 현재는 디지털 에셋이신 그 다른 저희 기자분이 취재를 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FIU가 아니라 이제 금융당국 관계자분이 말씀하셨던 게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주셨어요.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그 예시를 하나 들면은 바이낸스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지 않냐. 그 이야기는 인허가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가 확실하게 나지 않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래소고 그런 이제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오더북 공유가 어려울 것 같다. 네, 만약에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오더북 공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영업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때 당시 2021년 기준으로 해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바이낸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금 그 출처라든지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투명성 이슈가 분명히 있고 또 바이낸스에서는 파생 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법조의 가상자산 업계에 정통한 그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파생 상품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생 상품 거래를 개시를 하려면은 이 자본시장법 법리로 넘어가야 된다. 자본시장법의 법리상에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에 부합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단 한 건도 지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거래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 2018년 이래로 지금 기본적인 가상자산 규제가 이루어진 이래로 그런 건이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설령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 개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바이낸스를 쓰시는 분들이 바이낸스의 매력 포인트로 꼽는 점이 사실 파생 상품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진입하더라도 좀
이전처럼 영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문제도 그러면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대로 따르면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가 뭘까요? 네, 그거는 사실 이제 추측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직은 예. 네, 추측의 영역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서 아시아 지역을 한국으로 거점으로 두려고 생각하는 곳도 사실은 여러 곳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개미들이, 건데 예. 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이낸스도 이 한국의 거점을 뚫게 되면은 이 지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데 이 점을 좀 공략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의 잠재 성장성을 감안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 거 보니 나중에 이제 좀 불장이 올 때는 또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 사항들이 그쵸. 생각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진입에 성공할 경우에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영업을 한다라는 상징성도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예, 보면 그럴 수도 것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바이낸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팍스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팍스가 팔려고 할 텐데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왜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사실 고팍스에서는 굉장히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예, 그렇겠죠. 상황이고요. 뭐 업계의 관측을 몇 가지 보면은 사실 뭐 고팍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사실 기존 고팍스 입장에서는 베스트거든요. 현재 운영 상태를요. 네. 그럼에도 뭐 아무래도 인수 협상을 진행한다는 거는 예. 예, 아무래도 좀 기존 고팍스의 운영 상황이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분 매각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 나온 것만 보면은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 41.2%에 대해서 이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고팍스가 지금 갖고 있는 최대 문제는 유동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FTX 사태 때문에 발생된 지금 그 디파이 맞나요? 고파이. 네. 예, 고파이에 지금 돈이 묶였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매각을 진행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도 될까요? 이것도 공식 입장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나온 적은 없지만 네, 뭐, 추정이죠. 뭐. 예, 업계 일각에서는 그렇게 추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상당히 이제 고팍스가 워낙에 이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인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딜이 되려면은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됐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네, 많은데 뜬금없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고팍스와 바이낸스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업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북은행입니다. 전북은행은 고팍스의 현재 실명 계좌를 열어주고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근법상 이제 원화거래소는 실명 계좌 은행을 하나를 이제 거래처를 둬야 되는데 네. 바이낸스가 주인이 된다. 그러면은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예. 일단은 아직은 뭐 바이낸스 인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좀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예. 뭐 실제로 지금 은행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를 내주는 거를 보면은 구체적인 심사 요건은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만. 내부적으로 심사 요건을 갖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예. 아무래도 위험성 평가 측면에 있어서는 대주주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인수가 확정이 되면은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고팍스가 이제 원화 계좌를 한 차례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때 고팍스를 거래하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그런 시간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시선에 대해서는 사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좀 공통적인 의견은 바이낸스가 만약에 고팍스 인수를 확정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명 계좌 여부도 굉장히 갈리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선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영업하던 그 형태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 자체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지분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여러 매체가 금융당국을 취재한 결과로 나온 사실이고요. 네. 다만 뭐 그 지분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거래소의 대표 자체가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그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FIU에 예.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지분이 바뀌는 것 자체는 인수 과정에서 지분이 바뀌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금융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외 자본의 인수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회사들은 뭐 합작회사 이렇게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SC제일은행이라든지 외환은행도 뭐 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뭐 정상화한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북은행의 상황도 예. 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에셋의 박상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